KBS 머니올라 시작합니다. 오늘은 국내외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최근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용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한 달 만에 뵙는데요. 예. 그동안 일단 많이 바쁘셨을 것 같고, 예. 우선 이제 금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온스에 $1,800를 넘어섰고요. 예. 상승세가 이제 굉장히 무서운데, 예.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 가치의 강세도 여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금이 계속 지금 상승하는 거, 예. 어디에 좀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예, 저는 금값이 올해 많이 올랐는데요. 세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예. 사실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 떨어졌고요. 네. 올해도 3월 달 보니까 블룸버그에서 달러 지수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예. 주요 인덱스의 주요 선진국 통화에서 달러 지수 어떻게 변하는가, 달러 가치가. 근데 102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최근에 77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올 3월을 고점으로 해가지고 102에서 달러 가치가 97로 예. 떨어졌다. 예. 예. 그리고 전 세계가 돈을 엄청 많이 풀고 있어요. 예. 예, 돈 풀면은 또 금값이 오르거든요. 특히 돈 중에서도 그냥 돈이 아니라 마샬 K라고 그러는데요. 돈을 M2 강의 통화를 명목 GDP로 나눈 거.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인플레 논쟁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또 금값이 오를 수가 있죠. 예. 근데 제가 2000년 이후로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금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달러 가치, 마샬 K, 인플레이션인데요. 예. 달러 가치가 1% 떨어지면은 금값은 0.97% 상승했어요.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마샬 K인데요. 네. 이게 1%포인트 오르면 금값 한 1.3% 올랐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엄청난 돈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전 세계 소비자 물가가 1% 오르면은 금값도 약 1% 올라요. 그러니까 현재는 달러 가치 하락 기대, 또 돈을 많이 풀어서 금값이 오르고 또 나중에 인플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그런 기대로 금값이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인플레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달에 한번 논쟁이 되다가 예. 약간 좀 수그러드는 분위기였는데 결국은 다시 또 인플레가 될 거라고 보시나 보죠? 예,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예. 앞으로 1, 2년은 아닌데요. 미국 GDP가 제가 추론해 보면 한 2022년 정도에 실제 GDP가 잠재 GDP에 접근해 가거든요. 예, 그러면 인플레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죠. 인플레 문제가 당장 1, 2년은 아닌데요. 그런데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미리미리 반영하거든요. 당장은 인플레가 아닌데 앞으로 인플레가 올 수도 있다. 예, 그게 금값이 미리서 반영한 거고요. 또 인플레가 발생하면 또 금값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올 연말까지 정도로 봤을 때도 일단은 금값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저는 올 연말이 아니라 앞으로 4, 5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 5년이라고? 예, 큰 흐름 보면은 지금 금값 오르는 것은 장기 상승 국면에서 초기다. 예, 앞으로도 저는 4, 5년은 달러 가치 떨어지고 또 인플레 문제 때문에 금값이 많이 한번 더 오를 것이다.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금값이 앞으로 4, 5년간 계속 오른다고 본다면은 이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에 대한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도 같거든요. 근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제 금도 투자하려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뭐 펀드를 사는 방법도 있고 현물을 구입하는 방법도 있고 뭐 금융 거래소에서 증권 거래소를 통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일반인들이 그렇다고 뭐 너무 전문적인 지식은 없을 테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그나마 제일 좀 나은 방식이다. 금 사는 방법이 보통 세 가지가 있죠. 그냥 현물을 직접 사는 경우. 이렇게 사면 은행에 가서 가보면 금 팔거든요. 골드바 같은. 골드바 같은. 근데 그거는 부가세 10%를 내야 됩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수수료 아마 1, 2% 정도는 받을 겁니다. 또 보관해야 되죠. 그런데 금 펀드 가입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금 ETF를 투자해요. ETF요? 금 ETF는 뭐 소액으로도 뭐 15,000원, 18,000원. 뭐 저는 최근에 금값이 상승하리라고 보고 좀 저 ETF 2배짜리를 좀 투자했는데요. 그 ETF라는 것은 그냥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언제든지 사고 또 팔 수가 있거든요.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소액이라면 어느 단위 정도입니까? 한 주가 15,000원, 뭐 18,000원짜리. 그럼 ETF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뭐 주당 15,000원, 18,000원 하니까 2만 원 있으면 한 주 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언제든지 좀 팔 수가 있어요. 주식처럼 팔 수가 있다.
근데 제가 금 투자 계속 초기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예, 제가 아시는 어떤 부자가 금을 한 170억원어치 샀거든요. 어유. 예, 근데 그게 2011년에 샀어요. 예. 그때 온스당 뭐 1,900달러. 그때가 사상 최고치였었어요. 예. 지금보다 오히려 비쌌네요. 예. 예. 그때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금 샀었죠. 네. 예. 한 47억 달러 샀었는데요. 예.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그 채권을 샀으면 이자가 나왔을 것이다. 아. 주식을 샀으면 배당이 나왔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예, 금이라는 거는 워렌 버핏이 알을 낳지 않은 암탉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채권 사면 이자 나오고 주식 사면 배당이 나오는데 네. 이자도 배당도 없습니다. 금은 오히려 시세 차익만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 투자할 때는 그거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예. 근데 저는 금 장기적으로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예. 예, 금융자산 중 일부는 예. 금 좀 비중 편입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좀 길게 보고선 이제 사는 게 맞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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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아까 금 ETF 말씀하셨는데 뭐 KB스타라든가 타이거라든가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 증시 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상승세가 굉장히 최근 가파른데 상해 종합지수가 그 한 2,900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 한 달도 안 돼서 3,400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예. 그 일단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예, 홍콩 보안법으로 굉장히 시끄러울 것이다. 네. 예, 지금도 문제는 해결 안 됐어요. 그렇죠. 예, 중국이 그것도 홍콩이 달러 폐기제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걸 깨버릴 것이다. 예. 아직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데 지금 그거 지나고 보니까 별 문제가 아직까지는 없더라. 네. 예, 그리고 중국의 경제 지표가 제일 빨리 이축됐습니다만 제일 빨리 회복되고 있거든요. 예. 특히 그 구매자 관리 지수가 PMI라고 있는데요. 네. 이게 석 달 연속 제조업이 50이 넘어버렸고요. 네. 지금 서비스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어요. 예. 네. 1분기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6.8%였는데 네. 예. 뭐 2분기에는 2, 3% 나올 것이다. 네. 네. 그 다음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뭐 고정 투자 이런 아. 것들이 6월께 발표가 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개선될 것이다. 아. 지금 이런 기대를 갖고 주가가 오른 것이죠. 물론 그런 경제 지표들이 이제 예상보다 나쁘면은 중국 주가도 조정을 받을 텐데요. 예. 일단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 주가가 빨리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지금 상황도 그렇지만은 그 앞으로도 좀 더 이렇게 쭉 상승 추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 한 번은 더 꺾일 거라고 좀 보십니까? 그냥 제가 몇 년 전부터 올 하반기에 중국 주식 사가지고 금융으로 우리 국부를 늘려야 된다. 예.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계속 있습니다만은 하셨죠. 예. 네, 저는 장기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물론 최근에 저 지난주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예. 조정을 보일 겁니다. 아. 네, 그러나 조정 보일 때마다 중국 주식 꾸준히 사가지고 저는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뭐 저 개인적인 이야기 아까 금 이야기 했습니다만 예. 저는 이제 금 비중을 줄여가면서 대신 그 비중만큼 중국 비중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 투자하고 중국 이제 주식 투자를 비교를 한다면 교수님은 중국 주식이 금보다도 오히려 더 낫다라고 판단하시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아. 근데 중국 주식을 뭐 아무거나 사도는 돼서 안 되고요. 네네. 예, 중국이 그동안 투자 중심으로 성장했는데 소비 중심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네. 중국 경제가 이축되니까 중국 정부 차원에서 소비를 계속 부양하거든요. 예. 예, 중국의 내수 1등 소비재 예. 예. 이런 주식을 증권회사가 가면 리서치센터에서 계속 그 일부 증권회사에 가면 매주가 업데이트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거 개별 종목보다는 그런 종목들로 구성된 랩 상품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같은 거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걸 한 번에 사지 마시고 예. 계속 매달 예. 나눠서 사시면은 조금씩 산다 말씀. 예. 저는 뭐 그동안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예. 앞으로 4, 5년간은 미국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이 더 좋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방금 교수님 말씀 중에서도 이제 중국 정부가 정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노력이나 예. 이걸 기울이고 있다라는 걸 하나 이제 원인으로 분석하시는데 상승에 그 말은 반대로 중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의도에 따라서는 또 잘못될 수도 있다는 이런 약간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일종의 중국 정부 리스크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 안심해도 될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뭐 우리나라도 옛날 80년대 보면 주가가 계속 오르면은 네. 정부가 규제를 했고 또 너무 빠지면은 부양 정책을 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뭐 증권 시장에 거의 30년 가까이 근무했고 보고 지켜보는데요. 네. 시장은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예. 아무리 정책이요. 아.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중국 고급 관리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공산당 사람은 통제할 수 있지만은 시장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들도 깨달아가고 있다. 시장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88년까지 우리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89년에 천칠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뭐 시위하고 그랬었죠. 증시부양해라. 그때 우리 정부가 2조 7천억 돈을 찍어내가지고 한국을 통해 찍어내가지고 세계 투자자한테 주식 사라고 돈을 줬거든요. 근데 2, 3일 올라가고 그대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중국 관리들이 우리나라 가지고 그걸 다 배워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중국 정부가 시장은 통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많은 개입은 안 할 것입니다. 그 교수님이 뭐 이제 전에 말씀하셨던 게 그 개별 종목보다 이제 ETF도 이제 추천하셨는데 아까 이제 금두 ETF 이제 하셨고 그 중국 ETF도 뭐 아까 펀드 말씀하셨지만 펀드 말고 또 개별 개인들이 뭐 투자할 수 있는 뭐 ETF가 또 따로가 있나요? 따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CSI 300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A50 이런 거 ETF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데 그다음에 중국 소비재 ETF도 있고요. 각 분야별로 해서 모아서 하는 ETF가 있군요. ETF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능한 중국 1등 소비재로 구성된 소비 관련 ETF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증권회사 가서 뭐 금융회사 가서 물어보시면 여러 가지 ETF를 권유할 텐데 소비 관련된 중국의 1등 내수 우량주로 구성된 ETF 이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중국 내수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할 것이다. 그런 전제 하에 지금 소비재 쪽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제 중국 주식의 이제 뭐 미래 중에서는 말하자면 여러 가지 소비재가 이제 발달하고 있고 정부도 역시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시장 친화적으로 할 것이라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중국 위안화와 이제 달러 환율 이게 상당히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그 분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위안화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실 많이 떨어져 가지고 가치가 떨어져서 지금은 1달러에 7위안 이상 7위안 안팎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주식 외국인이 투자할 것 같으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손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환차손을 입을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뭐 홍콩이 불안해지면 중국 위안도 가치가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 위안화 가치 상승이고요. 그다음에 그 달러 가치나 위안화 결정을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세계 경제에서 그 나라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근데 미국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2001년에 미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이 31%였어요. 작년에 25% 떨어졌고요. IMF가 전망하기를 한 2024년 가면 22%로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미국이. 그런데 중국 비중은 뭐 2000년에 4%에서 지금 16%까지 올라갔고요. 저는 2020년대 앞으로 10년은 중국 비중 계속 올라가고 미국 비중 축소다. 빠르면 2029년, 늦어도 2030년 경에는 중국 비중이 미국 비중을 초월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안화 가치 상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달러 가치 하락, 위안화 가치 상승이다. 물론 위안화하고 우리 원 가치가 어느 게 더 오르느냐 또 거기에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은 위안 달러 환율하고 거의 원 달러 환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왜 그러냐면 우리 중국 의존도가 너무 커졌죠. 예를 들어서 국제 결제은행 실질 실환율 계산하는데요. 각 국가의 비중을 두는데 중국 비중이 33%입니다. 미국 비중 13%, 일본 비중 1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위안 달러하고 원 달러 환율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위안이 원화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강세로 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달러 가치 하락, 위안 가치 상승, 원 가치 상승. 그런데 원보다는 위안 가치가 더 상승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주식 사면은 한 차익도 늘릴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일단은 뭐 중국이 더 성장을 하고 이제 미국은 좀 하락할 거라고 보시는데 미중 무역 전쟁이 굉장히 관심사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이 쉽게 이 무역 전쟁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는 다들 예상인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1월 대선 앞두고 네. 과연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것인가, 그냥 겁만 주고선 그냥 쭉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이 또 중국 주식시장에 좀 반영이 돼서 중국 증시가 오른다 이런 분석까지 있거든요. 예.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미중 무역 전쟁. 저는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영국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같은 데는 뭐 바이든이 된다, 네. 확률이 상당히 높다. 예. 근데 그 사이에 저는 트럼프가 중국을 더 때리려고 보고 있거든요. 아, 오히려. 예, 상대방을 더 때려야지 예. 예,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자기 득표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분기 되면은 예. 미중 무역 전쟁이 더 좀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말하자면 3분기 심화된다는 게 이제 교수님이 계속해서 3분기 한번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이런 부분. 국내 정시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 정시도 3분기에 그럼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감안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3분기에는 전 세계 증시가 조정을 받으라 보고 있고요. 예. 예, 특히 미국 지금 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을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뭐 미국 증시 볼 때는 대표적인 주가 지수 S&P 500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미국 S&P 500이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뭐 고용 이런 거에 비하면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제가 평가하면 한 40% 가대 평가됐고요. 순전히 그 유동성 때문에 올랐는데 예. 제가 M2 강의 통화는 유동성을 모델에 집어넣어봐도 한 15% 정도 가대 평가됐거든요. 미국 증시, 예. S&P. 예. 예, 그만큼 저는 조정을 받아야 된다. 아. 예, 그리고 사실 미 연준이 뭐 2월 말부터 지금 엄청나게 돈을 찍어냈지 않습니까? 예. 3조 달러 찍어냈는데요. 예. 그 3조 달러가 예.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세 차례 양적 완화를 통해서 풀었던 돈하고 예. 비싼 돈이거든요. 예. 예, 그 돈 때문에 지금 미국 주가가 올랐는데, 근데 최근 4주 연속 미 연준이 조금씩 돈을 줄여가고 있거든요. 한수해 가고 있습니다. 예.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줄여가고 있죠 지금? 예, 한 지난주에는 예. 지금 이 방송이 그러니까 3월, 예. 6월, 7월 첫째 주죠. 예. 7월 첫째 주 보니까 약 900억 달러 줄였습니다. 꽤 많이 줄이네요. 예. 800억 달러, 700억 달러 줄이다가 네. 7월 첫째 주에는 900억 달러 줄여가고 있거든요. 4주 연속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예. 미국 주가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일각에서는 뭐 테슬라, 아마존, 예. 애플 뭐 이런 기업들 자체가 그냥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또 성장세가 계속 지금 전망이 좋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적도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돈이 몰려서 주가가 오르고 있다. 앞으로도 그래서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 그 부분하고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예. 뭐 일종의 저는 거품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새로운 혁신, 새로운 창조가 없을 때 기존의 혁신 창조로 돈이 몰려들어가지고 거품이 발생해야 한다. 지금 뭐 새로운 창조가 없거든요. 예. 저는 아마존 뭐 말한 테슬라 네. 이런 쪽으로 돈이 많이 몰려가지고 그런 주가가 오르는데, 예, 저는 뭐 거의 한계에 도달하지 않냐. 이것들이 장기적으로 더 오를지 몰라도 일단 한번 조정을 받고 올라갈 것이다. 그럼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보시는 예, 거예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게 지금 PR이 38배 정도 되는데요. 예. 이거 저는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테슬라도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익을 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그 이익을 고려했을 때도 지금 주가는 너무 높다. 높다. 이런 주식들이 앞으로 상승세를 주도하기는 주도할 텐데요. 근데 일단 한번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오를 것이다. 약간 이제 교수님 전망하고 좀 다르게 이제 최근 지수들 상황을 보면은 이제 미국이나 중국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코스닥은 상당히 이제 700선 넘어서 800선까지 달리고 있는데 코스피는 역시 2100선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즉 미국, 중국보다 오히려 덜 오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미중보다도 조금 우리가 코스피가 좋지 못한 상황, 한국 증시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우선 올해 그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오른 지수가 나스닥 지수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많이 올랐죠. 코스닥은 아마 개인의 힘이 나스닥 지수 오르니까 코스닥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코스피도 상대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못 오른 건 아닙니다. MSCI에서 세계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지난주까지 보니까 세계 평균 주가가 한 4% 정도 떨어졌거든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1%니까 세계 평균보다는 나은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가 2011년부터 2017년만 빼놓고 계속 박스권이거든요. 평균 주가가 20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상하 뭐 10% 정도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는데 지금도 그런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우리 주가가 이 박스권 2200 얼마 정도 돌파했다가 지금 조정 보이고 있는데요. 뭐 2200까지는 다시 뭐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가를 볼 때는 주로 두 가지 지표를 보는데요. 우선 그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우리나라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0.9 정도 되거든요.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근데 최근에 일평균 수출 금액이 뭐 15억 달러, 16억 달러 안팎이고요. 하반기에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게 있거든요. 통계청에서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을 보기 위해서 동행지수, 뭐 선행지수, 순환변동 이런 걸 작성하는데 이게 제가 예상해 보면은 올 9월까지 더 하락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럼 지금 상황이 거품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거품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거품은 아니고 더 이상 올라가지.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우리 주가가 명목 GDP만큼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명목 GDP로 계산하면 장기적인 적정 주가가 한 거의 2,400 근처거든요. 그러니까 2,400 근처가 적정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장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수출 금액이나 선행지수 이런 경기 상황을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높은 수준에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우리가 지금 좋지가 않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런 상황에서 현재 그 코스피가 오히려 약간의 거품은 끼어 있다고 이제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재고율이라든지 수출 실적이라든지 경기 지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면은 지금은 조금 거품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더 올라갈 수는 있다. 재고율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경제 제조업의 가장 큰 문제가 재고율이 너무 높다는 거거든요. 재고율이라는 건 재고지수를 출하지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물건 생산해서 파는 것보다 얼마나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 지금 IMF 경제위기고 최고 수준까지 재고율이 올라 있습니다. 그만큼 팔리지 않았다는 거네요. 수출 안 되는 거하고 관련된 수출이 안 되고 내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조업들이 그거를 처분해야지 다시 생산을 늘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재고율 지수가 지금 너무 높다는 거죠. 이걸 보면 앞으로 제조업들 생산 늘어나기가 가동률 높아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주식 시장으로 생각하면은 조정은 한번 불가피하다.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지난번에 뭐 1,440까지 거의 한번 떨어졌는데 3월에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우리 주가가 계속 1,800에서 2,200 박스권이다. 근데 일시적으로는 뭐 충격이 오면 올 때는 1,800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 물론 그렇게 떨어지면 또 주식을 사야 되는 기회인데 지금은 조심스럽게 오를수록 조금 주식 비중을 좀 줄여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 주변에서 보면은 이제 미국 주식을 사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은 양도소득세를 뭐 개인에게 2023년부터 뭐 부과한다 뭐 이런 것도 혹시 뭐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미국 주식,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주식의 그 주요 기업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선 하는 건지 그런 이유들은 잘 모르겠는데 그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개인들이 최근에 아무튼 개인 개별적으로 그 미국 주식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코스피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정체거든요. 2017년 딱 한 번 올랐을 거예요. 삼성전자 SK 때문에. 그러니까 10년 동안 우리 주가가 정체 보이니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 주식시장에. 그래서 해외에 나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요. 작년 말 현재 해외 주식 비중이 23%, 국내 주식 비중 18%로 해외 주식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작년에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투자로 31% 수익을 냈거든요. 작년은 물론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외 주식에 돈을 많이 번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돈을 지금 국민연금이 대신 투자해주고 있는데요. 예. 뭐 올해 우리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10년 동안 안 좋고 그다음에 우리 금리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신용융자가 뭐냐면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네. 예, 단기 투자하는 거. 예, 예. 그거는 지금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네. 것이죠. 예. 예. 최소한 지금은 예. 돈 빌려가지고 투자하는 시기는 아니다. 자기 돈으로 투자하면 떨어져도 예. 기다리면 되거든요. 예, 예. 근데 돈 빌려가지고 지금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위험하다. 시기다 저는 예.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아까 이제 교수님 계속해서 7, 8월 3분기에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 이것은 우리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이나 중국 같은 해외 증시도 그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전망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7월인데요. 그 투자자들에게 말하자면 현명한 투자 전략이 뭔가 지금이라도 해외 주식을 사가지고 장기 보유를 하겠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은 조금 이 매각을 해가지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현명한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7월 얼마 안 나오는데 7월에는 뭐 큰 변동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저는 8월 특히 9월 가면서 예. 상당히 큰 폭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주식 비중이 높은 분들은 조금 주식 비중 줄이고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면은 얼마든지 주식을 싸게 살 기회가 온다. 그리고 그냥 한 번에 사지 마시고 계속 좀 분할 매수인데 저는 9월이 아주 좋은 시기가 오지 않을까. 9월에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미국 주식은 주가가 지금 실물 경제에 비해서 너무 앞서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까지 이거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연기금들이 보통 주식을 40%, 채권을 평균 60% 가지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최근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주식 비중이 확 올라가 버린 거죠. 주식 비중을 좀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급 측면에서도 최근에 그 주식형 펀드에서 전 세계적 글로벌 펀드에서 주식형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만 수급 측면에서 한번 진통을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그 실물 경기 이제 실적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2분기 같은 경우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좋아지는 쪽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낮게 전망했어요. 어렵다는 걸 알고 낮게 전망했는데 그 전망한 것보다는 조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도 지금 S&P 500 지수가 많이 오릅니다만은 지금 S&P 500 2분기 실적이 조만간 기업별로 발표가 됩니다만은 전년 동기보다는 44% 감소할 거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수죠. 거의 절반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엄청난데요. 근데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이익이 많이 감소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해 놨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높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게 이제 3분기는 좀 좋아질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그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경제 지표들이 3, 4월에 이렇게 급락했어요. 그 다음에 4월 이후로 중국을 선두로 해가지고 이게 V자 반등을 했거든요. V자 반등이 지속될 것인가? 저는 경제 지표들이 3분기 중후반, 특히 4분기에 가서는 다시 그 흔히들 그 더블 뭐 그런 모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제 3분기 이후의 세계 경제 전망은 아까 말씀대로 코로나가 얼마나 대유행을 하느냐 또는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 확산되느냐 이게 이제 결국 큰 변수가 되겠네요. 이제 코로나 전개 상황은 뭐 저 같은 비전문가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여튼 그 경기 부양책도 7월 가면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지금 전 세계 정부가 가게한테도 좀 좋고 기업 지원했지 않습니까? 근데 7월 가면은 그 지원들이 거의 다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8, 9월 지표들은 그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그 둔화될 거라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김영익 교수님 모시고서 이제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요. 결국 이제 그 금과 이제 중국 증시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그 단계적으로 적립식으로 이제 조금씩 매입을 하고 길게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결국 장기 투자를 말씀하신 건데요. 그러면서
좀 빚을 내서 하지 말고 여유 있는 돈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시간을 이기는 돈이 돈을 벌어다 주고 또 부자를 만들어 준다. 이 말이 지금 현재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달 전에 현 상황을 예측을 하셨고 오늘 또 이제 쭉 설명을 다시 해줬고 한 달 후 또 상황도 예측을 해주셨는데 한 달 후 정도에 다시 또 모셔가지고 한 달 동안 또 정리도 하고 그 이후에 또 전망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격적인 3분기가 이제 되니까 다음 달 되면 이제 8월 중순 되면은 교수님 말씀이 얼마나 맞았는지도 한번 보면서 와서 반성을 추가적인 대화 나눴으면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